자,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조사의 특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인간과 사회를 조사하는 사회복지조사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회복지조사의 과정을 여러분 나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수집 방법에 따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조사의 특성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먼저 사회복지 조사를 왜 해야 되냐? 조사의 필요성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원의 한정성 때문에 그래요. 자원이 많으면 조사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좋다는 제도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또 다른 거 하면 되니까요. 자원이 많다 그러면. 그런데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효과성 있게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해서 알아와야 된다는 거죠. 자원의 한정성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를 하다 보면 정보를 획득하게 되고 정보가 축적되게 되어져요. 정보가 뭐예요? 정보가 힘입니다. 그 정보를 알면 이론이 형성될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보의 획득과 축적이라는 이러한 그 이유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일을 할 때 조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전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해서 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더 드러나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좀 생각해 보시라고 자격증이 전문성을 보장해 주는가라는 이야기를 던져봤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1급이라는 그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자격증 딴다고 해서 그러면 전문성까지 담보되느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현장에서 많이 경험해 보셔야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자격증 자체가 전문성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적 검증이나 조사 방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10분 나타낼 때 그럴 때 전문가다운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로서의 책무성을 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합니다. 책무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적응할 때 책무성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찾아낸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낸다. 그래서 이걸 해결한다. 해결해야 책무성이 이제 인정되는 거죠. 이러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서 이론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론은 결국 사회복지를 발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양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는 이 조사, 특히 욕구조사,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때도 욕구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게 시대적 요구란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과학적 조사를 토대로 해서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또는 욕구를 드러내고 평가하는 것도 이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의 어떤 그 요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요청에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 특성은 어떠한 특성을 갖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변화하는 인간에 대한 연구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둘러싼 사회에 대한 연구예요. 예측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우리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이라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가 대부분 누가 됩니까? 물론 브로드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조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회복지에서의 조사는 주로 누구를 조사합니까? 클라이언트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 조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 주의해서 조사해야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예, 조사 대상자가 대부분 클라이언트이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를 추구해 나간다. 자, 그룹홈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럼 그룹홈에 대한 무언가를 연구했죠. 그 이 무언가는 무언가 요것만 연구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 그룹홈 전체에 이러한 것들을 다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일반화단 말이죠. 사회과학은 개연성 있는 일반화를 추구한다라고 이미 정리했잖아요. 예, 일반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관심이 사회 전체의 변화에도 있지만 사회 전체가 변화하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는 게 사회복지 조사이다, 연구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 자체가 가치지향적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연구하는 게 누구 때문에 연구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지만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연구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보다 나은 어떤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가치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연구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지향점과 가치중립이라는 것 개념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가치지향적이어야 되는가요? 연구라는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클라이언트에게 나은 모습을 제공해 주는 것, 이건 가치지향이죠. 근데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가치지향이 아니라 뭐예요? 가치중립이에요.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치지향하면 연구를 만들어내는 게 된다. 그러니까 조작하는 연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연구는 방법에서, 과정에서 가치중립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연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치지향적이다. 그러니까 가치중립적이면서 가치지향적이죠. 어떤 면에서 가치중립?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면에서 가치지향? 이 연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연구하는 어떤 이유라 그럴까요? 이러한 것은 가치지향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설명들 다 이야기해 드렸고요. 자, 윤리적 고려를 해야 한다. 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든지 윤리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회복지는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 고려가, 윤리적 고려가 더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윤리적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 대표적인 윤리적 고려가 바로 비밀 보장에 대한 것이죠. 자, 대표적인 거 여기 몇 개 나왔는데 대표적 윤리적 고지는 고지된 동의. 자, 고지된 동의라는 거는 지금 조사하는 게 이제 무엇을 조사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조사에 참여하는 걸 동의해 주십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고지된 동의예요. 그래서 어떤 위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제라도 내가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즉시로 조사를 멈출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거. 이게 고지된 동의예요. 자, 그 다음에 자발적 참여하게 되는 것, 이거 조금 아까 고지된 동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 이게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비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특히 우리 사회복지조사는 클라이언트들이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비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취약한 그러한 모습에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면에서 더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자, 윤리적 고려를 하는데 또 연구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들이 또 나타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사회에서 많이 이제 드러나는 문제들이잖아요. 첫째는 표절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이 한 것을 아무런 인용 없이 가져다가 쓰면 그건 표절이다라는 것. 그래서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용을 철저히 밝혀야 되고요. 그 인용한 거에 대해서는 참고 문헌을 제시해야 되고요. 인용 방법을 숙지해야 되겠죠. 직접 인용인지 간접 인용인지. 직접 인용은 따옴표 2개를 치고 하는 거라서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요. 간접 인용은 뭐예요? 그 내용을 가져와서 내 글로 쓰는 걸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이냐 간접이냐 이 인용 방법들을 잘 알아야 되고요. 뭐 이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요. 동일한 단어가 6개 이상 되면 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시험에 거기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표절이 윤리적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것 이야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표절은 표절인데 자기 표절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나의 어떤 작품, 나의 어떤 연구물을 그냥 가져오면은 이건 내 거니까 이건 괜찮지 않냐? 내가 이전에 연구한 걸 가져올 때도 인용을 철저하게 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져온 걸 밝히지 않고 마치 이번 연구에 새로 하는 것처럼 쓴다? 이게 자기 표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곳에 제시한 자료도 분명히 이 자료는 언제 내가 발표했던 자료다라는 것 분명하게 이제 인용하고 또 참고문헌에 제시하면서 해야 된다. 이 자기 표절 요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편승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연구물에 슬쩍 내 이름도 올려놔서 마치 같이 연구한 것처럼 그래서 연구 실적을 자기도 누리는 거 이런 게 편승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도 윤리적 문제에 걸린다. 자, 논문 쪼개기는요.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할 것을 2번에 나눠서 발표하는 거 이거 논문 쪼개기예요. 하나의 연구 대상자를 조사해서 2개의 논문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가 하면 연구 주제가 다르거나 뭐 밝히는 게 다르거나 그럴 때는 가능해요. 근데 하나로 나와도 되는 건데 이걸 쪼개서 2개로 발표한다 해서 연구 수를 늘리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논문 쪼개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사하고 관련된 그 문제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윤리적 문제에서 이것도 마저 봐야겠네요. 연구 내용의 조작. 다시 말해서 내가 연구하려고 했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공들여서 연구하고 그동안 공들여서 여러 자원을 투입해서 연구한 게 다 물거품 될 게 이제 아까워서 연구 결과를 마치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잘 나온 것처럼 꾸미는 거. 이 연구 조작.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 연구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 연구는요, 일정한 과정에 의해서 사회복지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순서도로 제시해 드렸는데, 자, 요 점선 안에 해둔 이 부분은 결국 뭔가 하면은 이 조사 설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조사 설계라고 하는데 연구 주제가 뭔지, 연구 대상자가 뭔지, 연구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분석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것, 이게 조사 설계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연구 주제 및 연구 문제를 찾고요. 그러면서 그거의 측정 자료가 뭐 되는지를 찾고요. 그러면서 설문할 문항들을 만들어 보는데 지금 여기는 화살표가 전부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있죠? 조사 설계는 이 부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사 설계가 끝났다. 조사 설계가 끝난 다음에 조사를 실행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조사 실행하고 조사 실행한 자료를 분석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 코딩을 한다라고 하죠. 코딩한 다음에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보고서 작성하는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조사 설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연구 주제 및 가설을 세우는 것. 연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밝히고자 하는지 이것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 연구 주제에 맞는 가설을 설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요. 자, 선행 연구는 그러한 연구자가 가진 관심에 대해서 다른 연구자들은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 근데 이 선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연구하려는 게 이미 나왔어요. 그럼 내 연구 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미 연구한 걸 뭐하러 연구해요? 또는 이미 연구한 거 있지만 이 사람의 관점과 지금 내 관점이 다르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관점을 더 강조하면서 연구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선행 연구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선행 연구가 부실하면요, 타당도가 떨어지는 연구를 하게 되어진다. 그냥 내 감만 가지고 주제 정하고 가설 정하고 연구하는 건 타당도가 떨어져요. 타당도라는 것은 그 내용이 맞냐라는 건데, 선행 연구하면서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보면서 연구 주제와 가설이 세워지고 연구를 해야 타당도가 높은 연구가 되어진다. 따라서 선행 연구는 타당도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선행 연구하면서 또 하는 게 조사는 어떻게 할 건지 조사 도구, 척도, 조사 도구를 또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설문지를 완성하는 것. 척도 결정할 때 주의할 것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조사 방법을 선정하는 겁니다. 연구 주제에 맞는 조사 대상자는 누군가. 또 조사 대상자를 끄집어낼 때 어떠한 방법으로 끄집어낼 것인가, 표집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잘 정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석 방법도 이 연구 주제는 결국 어떠한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그 연구 주제와 가설을 검증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 잘 미리 결정을 하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 설계 단계에서의 환류라는 것. 조사 설계 단계에서 이미 설명드린 거예요. 일련의 과업들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 이 그림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사 설계에서는요, 이건 순차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이기도 하고 순환적이다라는 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조사 설계가 철저하게 되어야, 그래야 조사 실행 이후에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의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설계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제를 설정하는 것, 가설을 설정하는 것, 연구 문제를 정하는 것, 조사 방법을 정하는 것, 조사 대상자를 정하는 것, 분석 방법을 정하는 것, 표집 방법을 정하는 것, 조사 도구를 선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연구 설계에 포함되어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되면 그때부터 조사 실행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실행하기 전에 그 연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 연구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조사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조사원을 모집하고 또 조사원을 훈련하는 것, 그 조사를 실행하는 것,
이때 중요한 게 조사 관리와 조사원 관리. 조사하는 것도 관리해야 되지만 이 조사원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 이제 이거 조사원 관리 부분은 또 뒤에서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 단계로 가서 자료 코딩을 하고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조사 설계 때 한 분석 방법대로 분석하는 분석 단계가 되고요.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보고서를 쓸 때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써나가는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연구 설계에 있어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설계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건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로 양적 연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 질적 연구 조사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질적 연구는요, 연구 가설이나 조사 도구나 이런 것까지 세우지는 않는단 말이죠. 질적은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한 다음에 주제가 결정되어지면 곧바로 인터뷰를 하든지 이렇게 해 나갑니다. 인터뷰를 하고 돌아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터뷰한 거를 그대로 전사를 해요. 전사하면서 이때부터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대상자를 또 인터뷰해요. 자, 그러니까 조사하고 인터뷰한 것을 한 다음에 또 다음 대상자를 또 하고 또 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양적 연구는 한번 조사 설계한 다음에는 쭉 나가서 직선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질적 조사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나가는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수집할 때 이 방법이 이제 중요한데 정보를 수집할 때 가장 일반적인 건 문헌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건 문헌을 통해서 보건복지백서라 그럴지 또 전문 서적이라 그럴지 학술지라 그럴지 도서관에 가서 또는 교수 연구실에 가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는 이 문헌 연구. 요즘은 이 문헌 정보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찾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정보 중에는 인적 자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어요. 인적 자원이라는 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잘 아는 전문가이거나 이런 사람을 토대로 해서 정보를 끄집어낼 수도 있죠. 전문가나 당사자를 통해서 얻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생생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생한 반면에 그 사람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주관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적 자원을 통한 정보는요, 그 사람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 자료를 봐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공청회를 한다 그럴지 공개 토론회를 한다 그럴지 이건 인적 자원을 통한 정보 수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인적 자원을 통한 정보 수집은 우리가 자료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자료에 대해서 연구자가 판단하여 사용하는 거 이게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적 자원을 통한 정보 수집 시 주의할 게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교수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교수가 했기 때문에 맞아. 권위에 호소하는 거죠. 교수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게 맞아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주관적인 그 자료인데 그걸 객관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 이것도 오류가 될 수가 있고요.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의견이 주로 많이 반영되어져요?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죠. 마치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 양 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서 자료를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얻을 때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가 있죠. 수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 자료는 주로 어떤 걸 우리가 찾아낼 때 쓰는가 하면 주로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통계 정보들을 찾을 때 인터넷 자료를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인터넷 자료는요, 조심해야 될 게 누구나 올릴 수 있어요. 누구나 올릴 수 있다라는 건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는 다 좋은 정보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면서 그 자료를 봐야 한다라는 것. 하지만 인터넷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찾는 건 가장 지금 현대 사회에서 쉬운 그러한 정보 수집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조사 방법 중에서 문제인식과 조작적 정의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회조사에서 문제인식과 주제 연결을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개념화, 조작화라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을 분명히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분석 단위의 오류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인식과 주제라는 걸 보면 먼저 문제인식. 문제를 인식해야 조사를 이제 설계할 수 있죠. 문제 인식하지 못하면 뭐 조사할 필요도 느껴지지 못하잖아요. 자, 이럴 때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 인식이 어렵다라는 것. 그래서 흑백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다가 얻게 되는 경험을 잘 활용하다 보면 그냥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해오지? 아니면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그 사회복지사의 경험 속에서 문제 인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인식을 할 때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문제 인식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체계론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면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체계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한 문제 인식을 해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단편적인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문제 인식할 때 중요한 거는요, 인과관계를 고려하는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꾸 보는 거는 사회 문제를 주로 봐요. 그럼 사회 문제를 우리가 자꾸 이걸 들여다 파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걸 해결한다는 건 이 사회 문제 이 자체에 있지 않아요. 이것에 영향을 미친 어떤 것,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놈을 바꿔야 이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와 연결되는 무엇과 같이 보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어떤 관계로 보려고 하는 인과관계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또 이론이나 사상은 어떤 문제를 볼 때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인식했으면 그 다음에는 주제를 정하게 되겠죠. 주제를 결정할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게 그 주제가 문제와 정확하게 연결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를 인식해서 이거 조사해야지라고 했는데 주제는 다르게 정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걸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연결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주제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냐, 연구할 수 있느냐.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경험적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검증할 수 없는 연구는 사실 연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가 현실에서 연구 실현 가능한지, 즉 다룰 수 있는 주제인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주제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클라이언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 주제라면 우리는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에요. 사회복지는 응용과학입니다. 응용과학이라는 건 결국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클라이언트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는 주제를 연구한다? 그건 쓸데없는 연구죠. 그냥 자기의 호기심을 위한 연구죠. 근데 우리 사회복지는 그런 연구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서 연구자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연구를 하면 주로 청소년들을 연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연구자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는 주제이어야 하고요. 연구 결과의 유용성이라는 건 결국 클라이언트를 위한다라는 것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 여기에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으로 주제를 정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연구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작적 정의와 개념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개념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연구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째 질문은 이 연구 주제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쓴다라고 한다 그러면 연구해놓은 결과를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개념화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조작화 또는 조작적 정의와 연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 개념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게 해주는 것, 이게 개념화예요. 그러면 개념화를 할 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결국 이 연구 주제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내리는 것. 근데 정의를 내리는데 어떤 정의냐? 사전적 정의를 내리는 것.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연구자하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범위 내에서 같은 걸 생각하면서 그걸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개념화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때 개념화할 때 중요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개념화를 하면 안 되고요. 적어도 사람들이 봤을 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개념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 중요하고요. 또한 연구자, 조사 대상자, 연구 보고서를 읽는 독자 모두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유리한 거는 이미 알려진 이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나도 이러한 개념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할 때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걸 개념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여러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이론 중에서는 정상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상화 이론을 활용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한번 정의 내려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란 자신의 생활과 일 그리고 여가, 사회적 가치와 존중 등에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당하다, 또 비하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태도나 인식, 이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그러면 이렇게 개념화를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연구를 보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개념화예요.
자, 조작하는 이렇게 개념화했다 그러면 그 개념화한 것을 측정할 수 있냐? 즉 끄집어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조작화 또는 조작적 정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조작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국 개념화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 추상적인 걸 변수화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변수값이나 그 범주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핵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작할 때 주의점은 측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즉 숫자로 부여해서 끄집어낼 수 있느냐라는 게 이 조작화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그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그 개념화한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느냐, 즉 하나의 개념이냐, 이것이 이제 조작화할 때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예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요. 앞서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조작화를 한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성적인 영역에서는 장애인도 성적을 고민하는 거를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로 질문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과의 교제는 가능한가?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잖아요. 비장애인은 성적 능력을 참여성이 있는가?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의 성적 욕구는 존재하는가? 뭐 자기의 생각대로 이런 식으로 체크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체크하는 것, 여긴 숫자가 없지만 결국은 이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되면 숫자가 부여되잖아요. 이렇게 수로 끄집어낼 수 있게 하는 걸 측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문항들을 만들어서 끄집어내게끔 해주니까 결국 조작화를 해 나가는 거. 이걸 조작적 정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이 이 내용을 잘 담고 있어야 되고, 이 내용들이 이 내용을 잘 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과 또 여기 문화 영역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것들이 장애인의 편견에 대한 내용을 잘 담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개념화와 조작화, 이거는 자주 출제됩니다. 개념화는 사전적 정의를 내리는 것, 조작화는 측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단위의 오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분석 단위의 오류는 분석할 때나 보는 것 아닙니까? 연구 설계할 때부터 분석 단위의 오류를 잘 알고 있어야 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 분석 방법과 적용점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죠. 자, 먼저 생태학적 오류예요. 생태학적 오류는요, 뭔가 하면 분석은 전체 단위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적용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게 생태학적 오류예요. 전체를 분석했다 그러면 적용도 전체에 해야 맞죠. 근데 전체를 분석하고는 개별적으로 이야기했다? 이게 생태학적 오류예요. 자, 전체라는 것, 인행사에서 여러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생태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좋은 방법 아니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연결해서 알아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조사하고 개별을 이야기한다? 이건 생태학적 오류다라고 보면 되어져요. 자,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의 자살률을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국가의 자살률이 더 높았어요.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를 기독교인이 이슬람 사람보다 자살을 더 많이 한다. 어때요?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요? 기독교 국가 전체, 이슬람 국가 전체를 조사했어요. 그러면 적용도 전체를 해야지 왜 기독교인이라는 개인에게 적용을 하냐 말이죠. 기독교 국가에서 자살률이 많았는데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 더 많이 한 건지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전체를 분석했으면 전체에 적용해야 된다. 이 대표적인 생태학적 오류이다라는 거죠. 자, 개별주의적 오류는요, 반대예요. 그럼 뭔가 하면,
분석은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했어요. 그런데 적용은 전체에 했다 해버리네? 개인을, 개별적인 걸 했는데 전체에 했다? 이걸 개별주의 오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 보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이제 이 사람은 가짜 생계급여자겠죠. 자기의 재산을 숨기고 부양 의무자를 숨기고 생계급여를 받고 또 자기 돈 가지고 뭐 고급 승용차 타고 뭐 그러겠죠.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계급여 받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나태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본거는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생계급여 받는 사람 전체에게 적용한다? 이 개별주의적 오류라는 거죠. 자, 이런 분석 단위에 대한 오류를 주의해서 분석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남았는데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환원주의적 오류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환원주의라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환원이라는 말은 리덕션이라는 말은 잘게 썰었다라는 거예요. 잘게 썰었다. 자, 하나의 현상이 이렇게 있으면 적어도 이걸 다 봐야 하나의 현상이라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잘게 써는 거예요. 잘게 썰어서는 요것만 봤어요. 요것만 보고서는 마치 이 전체인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게 환원주의적 오류이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분석 단위의 오류이기보다는 분석 단위 선택, 즉 분석 단위를 여기만 선택할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생태학적 오류, 개별주의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라는 것이 이제 분석과 관련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